안녕하세요. 얼마 전 골마 터진 상처가 잘 아물어서 이곳에 용기를 내 사연을 보내게 된 30대 평범한 여성입니다. 솔직히 그때를 떠올리면서 즐겨 듣던 채널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요. 그만큼 뒤통수를 너무 세게 맞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저를 보며 그러더라고 하셔서 평생 당할 나쁜 일을 한 방에 액면가나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런 일을 자초한 것 같아서 괴로워서 목구멍으로 바발리 들어가거나 잠을 자는 것도 한심해 보일 정도였습니다. 너무 강하게 채찍질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와서 보니까 제가 한 인간에게 배신하고 사람을 우습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확실히 알려준 것 같기도 해요. 결국 시원한 복수까지도 확실히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되돌아와서 제가 용기를 내어 사연을 공유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끝까지 듣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어나자마자 음악에 가까워져 커왔습니다. 부모님 둘 다 성악을 전공한 영향이 컸기 때문이었죠. 집안에는 항상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부모님의 노래 연습을 보는 모습이 익숙했어요. 그 당시 어른이 되면 누구나 그렇게 노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아빠는 가족 음악회를 열고 싶어 했고 그래서 제가 취미로나마 악기를 다룰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피아노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모습을 꿈꿔왔고 피아노뿐만 아니라 바이올린이나 플룻을 조금씩 배우며 제게 가장 잘 맞는 것을 찾아가는 시간을 가지고 가졌어요. 그리고 대학을 진학할 무렵에는 피아노 전공으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전 뛰어난 실력을 발휘하지는 못했어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저에게 따라붙는 꼬리표. 바로 부부 성악가의 딸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죠. 저는 그 그늘에 자연스럽게 가려줄 수밖에 없었어요. 넌 좋겠다. 우리는 죽어라 연습해도 모자라는데 넌 노력 안 하면 되겠어. 우리 교수님하고 얘네 부모님을 되게 잘 알아서 당연히 밀어주겠지? 이래서 음악과 집안이 중요한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 음악 안 한 걸 원망하고 살아야겠다. 너 때문에 이런 시기를 받았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부담감이 밀려와 손이 떨리게 되더라고요. 안 보고도 치던 곡을 실수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제가 가장 좋아했던 취미이자 일이 될 것으로 알았던 피아노가 제일 큰 스트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에게 배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무대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건 사람끼리 하는 것뿐만 아니라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는 길보다는 안정적인 전공을 통해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악기 제조사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고 있을 때 교수님께서 제게 남자친한 선생님의 아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오랫동안 알고 있었고 가끔씩은 제 엄마처럼 대해 주시던 분이라 잘 어울릴 것 같다는 교수님 말에 따르고 그 자리에 나갔습니다. 분위기도 비슷하다는 그 말에 기대가 컸죠. 솔직히 말해서 제가 꾸며왔던 이상형은 음악을 연주하는 분이었거든요. 돌아가신 아버지도 대금 연주자였으셨는데 저에게 물려준 유전자를 잘못 사용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까지 그것을 참으로 아쉬워하셨는데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저도 부모님의 권유로 피아노를 시작했었어요. 그래도 대를 이어서 뿌듯하실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보시면 며느리 덕분에 그래도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하실 것 같네요. 아이 그렇다고 피아노 때문에 혜정 씨를 좋아한다는 뜻은 결코 아닌데요. 말주변이 부족해서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냥 이유 없이 끌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의 첫눈에 반한다고 하나요? 만난 지 30분도 안 됐는데 제 심장이 한 번씩 뛰었어요. 제 마음의 속마음을 알려드리기 힘들지만 볼 수만 있다면 드릴게요. 꺼내 보여주고 싶어요. 그리고 헤어질 때 그 남자와의 사소한 대화 주제가 한정적이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은 피아노 이야기만 하다가 싱겁게 헤어지는 것 같네요. 저도 이런 미인 앞에서 대화를 나누려니까 너무 긴장돼서 다음번에는 그런 이야기는 싹 빼고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자고요. 그리고 다음에 만나면 제 진짜 이름도 알려줄게요. 진짜 이름이 있어요. 이어진 그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전 나와 똑같은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그늘에 살기 싫어서 괜히 아버지가 준 재능을 물려받지 못해 큰 죄인처럼 느껴지기도 했고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그때 과감히 이름과 계명이 있거든요. 그러나 계속해서 함께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떡할지. 그냥 말하기도 싫고 예전부터 알고 있던 분들한테는 따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교수님도 물으실 겁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때가 있죠? 저도 알아요. 다음에 만나면 제 이름 불러주세요. 근데 보니까 뒷모습도 아름다우시네요. 아, 여신이신 줄 알았네요. 무슨 표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원래 여자한테 다 그러시나요? 아니요. 아무 여자한테나 그러면 안 되죠. 이것도 아버지가 알려주신 겁니다. 여자한텐 늘 사랑한다는 표현을 부족하지 않게 자주 해주라고요. 그래야 사랑도 주고 받을 수 있는 거라고 그러셨어요. 저도 간지럽고 그랬는데 이렇게 자꾸 하니까 되더라고요. 제가 변함없이 이렇게 표현할 테니까 그냥 받기만 해도 됩니다. 그 사람은 제가 다 부끄러워질 만큼 애정 공사를 퍼붓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뭐만 하면 예쁘다는 소리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배워서 그런지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무뚝뚝한 사람보다 훨씬 좋았고 교수님 말처럼 집안 분위기가 비슷해서 서로 어우러지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역시 어른들이 사람을 잘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느끼게 되었어요. 찾아보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회사를 다니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하며 시간을 보내다 보니 그것이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교수님의 전화가 와서 그 사람과 같이 인사를 할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핸드폰을 건네주려는 순간 갑자기 배가 아픈 것 같았어요.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난처한 표정을 지우고 횡하고 가버리더니 돌아와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 우리 잘 만나고 있다고 전화 바꿔주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딜 간 거야? 속이 안 좋아서. 근데 교수님과 아직도 연락 자주 해. 자주 만나진 못해도 안부 인사는 한 번씩 드리지. 내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니까. 또 당신 만나게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음악 쪽에서는 이렇게 권위적이지 않은 교수님 보기 힘들어. 정말 그래, 이미지 걸려서 잘했어. 내가 본 모습이랑은 달라. 딴판이네. 뭐, 딴판이라니. 교수님이 자세한 이야기 못하겠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하고 친하게 지냈던 거 알잖아. 난 어릴 때부터 그를 이모라고 불렀으니까. 그런데 가까이 있어 보니 돈 욕심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야, 아마. 우리 얘기를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것 같아. 근데 제가 아닌 교수님은 제 선물조차 받아주지 않는데 명품을 사달라고 노골적으로 말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로 그런 것이 싫다고 명확히 이야기입니다. 편지만 받아주시는 분이신게요. 거기서 자신의 이미지를 즐기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에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부탁인데 제 여자친구가 되어주실까봐. 맞아, 헤어진 여자친구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왜 굳이 그런 거짓말을 해야 하죠? 친한 교수님이 식사 대접 한 번 받은 후에는 끝나야 할 텐데 우리 엄마와는 다르거든요. 집에 오면서 불편하게 해서 엄마가 뭔가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느낀다고 생각해. 지난번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노골적으로 민망한 링크코트를 사달라고 하더라도 정말 아니 나는 믿을 수 없어. 교수님이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데 나도 말이야 당신처럼 교수님을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이유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것 같아서 그렇지. 우리 엄마가 그 사람에게 부탁 한번 해봤다가 평생 돈이 얼마나 끊길지 무서워. 아이 참, 이렇게 겪어서 정말 몰라. 그래서 말인데 미리 관계 정리도 해두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결혼하면 일 더 커질 것 같은데 몇천 하는 피아노면 비싼 옷 하나는 귀여운 사람인가. 자는 애나 얼마나 더 돈을 끊길까? 진짜 생각만 해도 무서워. 알았어, 적당히 끝내기로 하자. 거짓말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만 어머니가 한다면? 피해보지 않기 위해서 그날 집에 도착했는데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4년 동안 항상 좋은 모습만을 보여주던 교수님에게 이런 면이 있었다니 우리의 만남을 방해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수님은 헤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안타까웠나 봐요. 한 통의 문자를 남겨두었습니다. 내게는 정말 아쉬운데 나는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교수님의 아들이었거든요. 교수님은 나와 어울리는 성이라고 생각해서요. 항상 좋은 사람을 보면 딸 같은 생각이 먼저 들어. 좋은 사람을 보면 너에게 연락할 거야. 시간이 흘러도 교수님의 연락에 답하는 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나의 문자도 감사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요. 단답형으로 인사만 보내는 게 참 마음이 무거웠죠. 교수님은 정말 어떤 분이십니까? 따져 물어보고 싶어져서 제가 전과 달리 피하는 걸 교수님도 채셨는지 바쁘게 보이더라고요. 괜히 안 들어도 되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 사람의 부탁도 있고 해서 이 정도 선을 지키는 게 뾰족한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그 사람 덕분에 제가 누구보다 아껴주고 예쁘게 봐주는 느낌으로 일과 사랑, 2마리 토끼를 잡은 기분으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에서는 조금씩 결혼 이야기가 오가는 무렵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 우리 형석이 상황, 혹시? 아니네, 무슨 상황이에요? 아,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아이고, 그래도 남자라고 너한텐 끝까지 그 이야기를 안. 시어머니께서는 제게만 알리지 않았던 큰 비밀이 있었다는 것을 듣고 그러나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 남편으로 선택한 사람과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비밀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상황을 알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이를 위해 돈을 마련하려고 차를 반 모양으로 팔려고 하면서 결혼 준비로 인해 힘든 상황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 후보가 되는 사람과 함께하려면 숨김없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결심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그런 말을 하면서도 우리 아이가 길을 잘못 가는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가 했던 일을 이어가겠다고 결심하고 노력했지만 어렵고 힘들었던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 중반에야 겨우 회사에 입사했지만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었으니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결말이 이렇게 됐습니다.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었고 남들은 모르는 것 같아 정말 어렵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먹칠을 할까 싶어 입을 다물고 살아요. 집안 안에는 채랑 아무 가치 없는 명예만을 남겨놓고 떠났어요. 겉으론 좋아 보이지만 속은 텅 비었는데 다 이렇다는 걸 모를 거예요. 아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는 얼마나 자랑스러운 분인지 알아요. 아휴, 나 좀 봐. 괜히 너까지 걱정시켰던 내가 너와 결혼은 걱정하지 말라고. 아무 문제 없이 어디서 돈을 빌지라도 마련해서 가져올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이 없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지 말아요. 사실 너하고 처음 만난 그날부터 나한테 결혼하고 싶다고 아내가 되어줄 사람 만나서 집에서 나온 것 같다고 했는데 다 돈 때문에 미루고 미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그 마음대로 안 돼서 죄송하고요. 그래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저도 부모님과 상의하고 고민해 볼게요. 그래도 괜찮다면 우리의 불편함 없이 함께하고 싶어요. 잘 말해줄 것을 믿는다. 아,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결코 비밀이어야 하고 끝까지 모른 척 해주어야 해. 개입하지 않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아마도 너에게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하는 이유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알았지? 그렇게 전화를 끊으려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떠올랐는지 갑자기 잘 부르더니 또 교수님과의 사안을 확인하듯이 물어봤어요. 아, 네, 얘 안 끊었어. 그나저나 너 그 교수님과 연락을 안 했어?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어머님 곤란하신 일 없도록 할게요. 그런데 원래 이렇게 우리 식구 중에서 그런 사람을 잘라내는 일도 있어야 해. 나중에 너에게 좋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게. 또한 우리 가족 중에 그런 존재로서 너를 구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날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처럼요. 빠듯한 결혼 준비를 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아프더군요. 이런 문제는 함께 준비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게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 2년 이상 만나온 사이에 계속 좋아하면서도 결혼에 대한 얘기만 나오면 거북해하는 표정이 부담스러웠죠. 그러나 나중에 그 사람이 마음을 알게 되니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 사람을 의심하면서 괴롭다고 생각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사람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부모님께 결혼 준비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시댁이 여유롭다 해서 부모님도 기꺼이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딱 피곤한 날에 일 하나가 생겨버린 거야. 제가 다녔던 회사에는 대학 시절에 정말 싫어하던 동기 하나가 이직해서 들어왔어. 그 동기랑 피곤한 질투심으로 인한 감정 싸움이 여기까지 이어진 것 같아. 그 얼굴을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콩 심으면 콩 나는 건가라는 속담도 틀렸구나. 어떻게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뭐. 이곳은 그냥 일하는 회사에 불과해. 너와 나는 그저 동료로 일하는데 누가 뭐라고 하든 솔직히 대학 시절 이야기 나오면 뭔가 힘든 걸 너야. 그게 아무 의미 없는 소리야. 너 기억 안 나니? 넌 교수님 아들이 아니라 엄마 친구의 딸로 입학해서 편안하게 다녔잖아. 너가 어떻게 입학했는지도 조사해봐야 하는데 학력 위조가 앞으로 곤란해질 수 있다.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밀어주지만 실력이 부족해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해서 계셔. 맞다. 너 피아노 앞에 서면 벌벌 떨었지? 그때 너 진짜 소름 끼치는 듯이 맞고 떠는 게 같더라. 아직도 그 얘기를 하면 웃어. 그래, 재밌으면 실컷 웃어라. 하지만 무슨 상관이야. 어차피 다 지난 일이고 그때도 그랬지만 너와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 서로 깔끔하게 일만 하고 지내자. 너의 회사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할 일이 있나? 아, 그리고 보니 나도 생각이 나네. 질투심으로 너를 따라가는 사람은 없었는데 남이 잘되니 이상한 소문을 퍼뜨리며 바쁘게 다녔잖아. 너는 한 번도 친구한테 속았던 적이 없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보라. 내가 사람들과 친해지면 너의 과거는 모두 드러날 것이다. 그럼요. 당신은 1년 안에 여기에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직접 사직서를 쓰고 이곳을 떠나야 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으니까 아 그래, 누군가 한번 얘기해보자. 내가 너에게 피해를 준 일이라도 하나 있지? 아니면 많이 했어? 그런 일에 대해 서로 싸움을 해봤자 소용없는 과거에 불과해. 이곳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고 그저 적당히 지내자. 너와 나 서로 괴롭히는 일은 그만두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지. 둘이만 있었던 자리에서 동료에게 충분히 설명했는데 어느새 직장 동료들과 매일 저녁을 함께하고 있고 헛소문과 같은 내 과거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더라고. 사람들도 내게 멀리 하려는 것 같고 겨우 벗어난 성악자로 다시 갇힌 기분이었어. 심지어 대학 때 무슨 갑질을 하고 있지 않은 억압을 당하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어. 저만 유리한 걸 다 취한 사람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실력이 안 따라줘서 회사나 다니고 있는 바보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정말 사직서를 매일 같이 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저도 그런 애 하나 때문에 직장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그럼 제가 개바람대로 지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때 저를 더 지치게 했던 게 바로 결혼 준비였지만 하늘이 절 살려주려고 뜯어말린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아, 왜 하필 이럴 때 결혼 준비를 시작했을지 정말. 집에 오면 아무 말도 하기 싫은 상황이었는데 사소한 것 하나도 평소와 달리 벅차게 느껴졌어요. 안 그래도 과부하가 걸린 제 머리를 터지게 만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기야, 내 이야기 듣고 있어. 그때 내가 정리해준 거 본 거야? 아, 미안. 아직 못 봤어. 우리 결혼 기분 탓인가? 왜 나만 원하는 걸 같지? 내가 착각하는 것일지라도 나는 만날 때 다른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이 눈에 보여. 그것을 보는 것도 너무 어려워. 불안하고 난 당신만을 생각해. 아직도 만나면 심장이 뛰고 미안하다. 하지만 나는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다른 이유가 아닌데 회사 일에 더 집중해야 해서. 나 혼자 결혼 준비를 하기에는 조금 바빠서 그런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못한 것 같아. 집에 오면 전화 받는 것조차 어려워서 지치더라고. 그 정도야. 아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 자기가 힘들어 보인다면 내가 모두 다 맡아서 준비할까? 난 그래도 가격 비교하고 직접 가서 확인해보는 건 재밌고 너보다 센스가 부족한 것이 조금 걱정돼. 하지만 가격은 내가 꼼꼼하게 잘 챙겨볼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해. 괜찮아. 자기가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하면 돼. 내게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도 미안해. 이건 함께 해야 하고 맞는 것인데 내가 얼른 마무리하고 나중에 신혼집을 장식하는 것도 그럴 때 내가 맡을게. 아이고, 그것도 저한테 다 맡기셔도 돼요. 정말 적성에 딱 맞는 것 같아. 그나저나 자기의 생각에도 많이 빠진 것 같아. 요즘 자기랑 부부가 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설레어서 하늘을 날고 있는 느낌인데, 나만 당황해서 너무 철없이 구는 것 같아서 미안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괜히 내 눈치를 살펴보고 그런 거 없어. 내 상황에 미안하지만 결혼 준비할 때라 평소보다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미처 알지 못한 것들이 생겨난 거라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제 귀를 사로잡은 단어가 그 사람의 입에서 무의식 중에 튀어나왔어. 나한테 다 의지하면 좋겠어요. 만약 난 당신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남자가 된다면 그건 내가 살면서 꿈꾸는 것이기도 해. 우리 아버지도 예전에 공장에서 별명이 잡바님이라고 불렸어. 무슨 공장인지는 어디였더라? 자기한테 내가 말을 하지 않았나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힘들 때 잠시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어? 아직도 그 비밀은 아무도 모르는 게 그 시절의 예술가들도 배고프게 살았었지? 나중에 아버지가 관악학교에 입학해서 죽음 연주가로서 성과를 거두었어.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 내가 전에 교수님께 들은 건데 아버님은 젊은 시절부터 대금 연주자로 유명했었고 많은 무대에서 활약했다는 건 알아. 유학도 다녀오셨는데 공장에서도 일했던 적이 있단 얘기를 언제 듣고 가슴이 아팠었는지 기억하려 하기 싫은 일인데. 정말 그 질문에 어색하게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셨다고. 솔직히 그 사람은 아버지가 덕을 바친 재력과 명성을 다 이어받은 집안이었고 분야는 달라도 부모님께서 시아버지의 이름을 들으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없었던 정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집안 사정은 외부에서는 알 수 없는 일이니까 그때는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업적을 위해 공연을 예매하여 찾았는데 그 사람이 대중들로부터 어떻게 인정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이상할 수 없겠죠. 아무리 자신이 악기를 배우고 있다고 해도 아버지가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이해가 되나요? 당신도 오늘 같은 행사에서 아버지를 떠올렸겠죠. 그러니까 벌써 극장에서 만나게 됐다는 점이 참. 공기부터 옛 생각이 절로 나네. 우리 아버지 따라 정말 많이 왔거든. 근데 대금 연주하는 여자분이 되게 젊네. 여자라니. 대금 아니잖아. 저거 나위야. 헷갈렸다. 내가 아버지 생각이 너무 나서. 지금 그때 문득 이 사람을 한 번쯤 의심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에 대해 좀 자세히 물으려고 할 때마다 결혼 문제로 이야기가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가 다른 곳으로 삿고 말았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 의심이 확신으로 변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죠. 시댁 상황이 좋지 않은 걸 듣더니 부모님이 집부터 결혼 자금도 많이 도와주셔서 그 사람이 치를 너무 많이 보더라고요. 준비를 도마다 하면서도 돈 걱정하는 게 너무 잘 보일 정도로요. 그러더니 하루는 부모님께 뭔가 하나쯤 본인이 해주고 싶다 생각이 들었는지 부모님과 제 건강검진을 큰 병원에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병원이 좋아 보이지 않니? 사진 봐봐. 장모님도 좋아하실까? 갑자기 병원은 왜 결혼한 친구들이 그러는데 장인 장모님께 제일 점수 많이 땄던 선물이 건강검진해드리는 거래. 이게 또 사위가 해줬다고 하면 어깨도 좀 올라가고 기분도 더 좋고 그런 것 같아.
여기가 다른 곳보다 시설도 좋고 하나의 병원 안에 진료 과목도 많은 편이라서 대보다 비싸기는 한데 내가 이런데 돈 아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당신 것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데 어때? 아, 결혼 준비도 정신 없었을 텐데 이런 것까지 알아봤어. 내가 예비사회인데 뭐 하나 해드린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래, 돈만 받고 고마워. 이런 생각하는 줄 몰랐네. 난 당신이 너무 눈치 보는 것 같아서 마음에 걸렸거든. 근데 우리 부모님 진심으로 좋아하실 것 같은데 나도 할 수 없었던 생각을 딸이 아닌 사위가 더 좋다고 말하시겠어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사람 말이 옳았어요. 다른 병원들에 비해 비용이 조금 더 비싼 편이었지만 부모님께서 가시는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으로 데려다주고 싶었던 마음이 들었어요. 미리 준비하고자 했던 점수를 따놓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도 확인하려고 했기 때문에 엄마와 같이 받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수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빠는 다음 날 받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아침 일찍 와서 물만 마시고 방황하는 저희에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장모님은 전혀 기운이 없어 보이시는데 긴장하신 것 같아서 한숨 자면 금방 끝나리라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병원은 시설이 좋고 깨끗해서 모두가 잘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검사도 잘 끝내시고 내일은 맛있는 소고기집으로 함께 드시는 걸로 하세요. 알겠습니다. 정확한 한국어 문법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알아놨으니까 같이 가시죠. 아, 아니야. 이걸로도 고마운데 무슨 내가 건강 걱정까지 해주는 우리 사위 덕에 이런 좋은 병원에서 검진을 다 받아보네. 그러니까 일부러 제일 좋은 곳으로 골랐네요. 근데 자기는 오늘 출근 안 해. 조금 늦게 한다고 미리 말해뒀지. 그래도 얼굴 보고 가야지. 그럼 어머니, 전 이만 가봅니다. 검사 잘 마치고 이따 끝나면 연락해. 알았어. 출근 잘하고 고마워. 그땐 사람이 모해신 것처럼 부모님께 잘하는 그 사람을 보니까 의심하던 마음이 금세 지워지더라고요. 출근까지 이렇게 미루고 와서 우리 얼굴을 보겠다고 왔는데 엄마도 급히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예의 바르게 정말 잘 큰 것 같다면서 흐뭇해 하셨죠. 그렇게 엄마와 저는 검사를 시작했고 생각한 보다 대기가 크게 없어서였는지 검사가 훨씬 빨리 끝났는데 내시경까지 끝내고 나서 금방 깨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가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깥에는 정원도 있고 시설도 좋아서 두리번거리면서 잠시 보고 있었는데 아까부터 1층에서 너무 익숙한 목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지더니 얘, 천천히 걸어봐. 못 걷겠네? 아, 괜찮아요, 어머니. 근데 저 그냥 단순한 감기인 것 같은데? 어머니, 아저씨, 뭐하러 힘들게 오셨어요? 혼자 오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그냥 집 근처 병원도 가도 괜찮은데 여기 좀 비싸지 않아요? 아니야, 돈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건 큰 데로 와서 제대로 봐야지. 여기에 누구랑 같이 온 건가요? 그 목소리는 제가 절대로 착각할 수 없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특유한 억양이 있었는데 그 소리를 연애하는 동안 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사람과 헷갈릴 리가 없었으면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아까 예비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7층으로 가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랑 온 건지 몰라도 어머니가 누굴 도와주고 있는 상황 같은데 인사라도 드려야겠다 싶었죠. 제가 궁금증에 이르러 올라가 보기로 했어요. 올라가 보니 7층은 산부인과 진료를 하는 곳이었고 대기자들은 산모들과 보호자가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 있어서 저도 구석자리 하나에 잠깐 앉을 수 있었습니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 하나에 모르게 몸이 굳고 말았어요. 자기야, 혼자 옷 입을 수 있겠어? 천천히 나와. 천천히 바로 앞에 있을게. 문득 상황이 기회면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아직 환자복을 입고 있어서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에 둘이 대화를 더 자세히 듣고 싶어졌어요. 더 가까이 앉았더니 두 사람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맞붙기까지 임신을 하다니. 아, 엄마야. 지금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좋은 사람으로 이만한 게 없나 봐. 아이고, 내 아들,
정말 수고했어. 3년 동안 고생 많았겠지. 저는 반쯤 담겠더니 잠시 후엔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이 감격스러워하는 그 말도 큰 충격이었지만 3년 동안의 고난이라는 말 한마디로 그들의 관계가 모두 설명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의심해왔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긴급한 상황인 것 같아서 비상구로 나가 교수님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는데 중요한 통화라도 하나만 받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속으로 빌며 발을 동동 굴리면서 이야기의 시작부터 의심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명의 교수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 정신없이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쏟아낸 뒤 교수님이 본 사람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너 괜찮니?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무슨 일이길래? 일단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다 듣지 못했는데 들어보니까 너랑 나랑 아는 사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너한테 소개해준 사람은 키도 꽤 큰 편이고 안경도 썼는데. 아, 그래. 예전에 같이 찍은 사진부터 보낼게. 그럼 되겠다. 교수님, 혹시 이분을 사칭할 만큼 잘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주변에 나도 사진을 보낼 테니까 아는 얼굴인지만 봐주세요. 사칭이라고 누가 사칭을 한 거야? 제가 모르는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모든 것을 만난 후 말씀드릴게요. 먼저 얼굴부터 보여주세요. 하지만 사기를 치더라도 이 사람을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이 소개해 준 것까지 알고 있지만 멀리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머나, 잠깐만. 나이인 듯하다. 아, 그 집 운전기사 같은데 운전기사라고요. 선생님 아들하고 동창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렵게 사는 친구라고. 일부러 일 하나 주고 싶어서 어머니도 종종 거기 바쁠 때 와서 집안일 도와주시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나도 몇 번이나 친구가 집에 데려다 주어서 기억이 나네요. 교수님을 들어보니 분노가 아니라 시원함이 느껴졌다면 믿으시겠어요. 그동안에 가졌던 찜찜한 것부터 하나씩 쌓여왔던 그 의문이 시원하게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10년이 넘게 오래? 일했던 운전기사였던 사람이면 그 집의 상황을 잘 파악하겠죠. 오히려 동창이면 더 그렇겠죠. 또한 그분께서는 저에게 한 말이 마치 주문처럼 들렸습니다. 잘하자.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생각하자. 생각 지수를 잘 찾아가는 것이 진짜 이 일의 핵심이라고 느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당장 그 사람의 뺨을 때리고 사정없이 밟아 죽이고 싶었지만 그런 생각은 지나갈 것 같아 보였어요. 이 문제는 너무 단순해서 그렇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진짜로 배신과 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진을 받고 나서 바로 교수님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처음 본 여자에게는 제 말을 믿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이 자초를 던졌을 때 해당되는 얼룩을 알려줬을 때 설명하며 나를 소개해준다는 말부터 시작하자. 그분들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당연히 놀라하셨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에 힘입어 그 후로부터 지금껏 벌어진 모든 일을 털어놓으니 괴롭다는 말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와, 미친놈. 걔 지금 내 핸드폰까지 몰래 만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니, 하도 사정이 힘들다고 공장에서 해고당했다고 찾아와서 운전이라도 하라고 했더니 어떻게 이런 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고 우리 아빠까지 팔아먹었을 놈이야. 지금 하는 짓 보니까 엄마는 변호사 부인인데 저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도 돈은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시죠. 그런 놈은 제대로 혼내야 어쩌니. 전부 나 때문에 벌어진 일 같다. 교수님, 제가 어리석은 탓이에요.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물을 흐리고 다녀서 흙탕물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마저 잃게 되었고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관계까지 망가진 것을 보니 배신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 가정의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제 친구 변호사가 있으니 곧 연락해 보도록 할게요. 각자 뒤를 슬쩍 친 정도로 얼마나 보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런 식으로 단단하게 뭉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겠죠. 우리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그 사람에게 미끼를 더 주기로 하고 상황을 몰랐던 척 일시적으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즉흥적인 결정은 시간이 필요했고 우리에게 중요한 증거를 모아 더 높은 형량을 받게 하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마친 후 저는 운전사였습니다. 인간의 진짜 모습을 눈앞에서 확실히 밟기 위해 그 집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도 아닌 지기처럼 거기 서서 공손하게 대기하는 것을 보고 나도 몰래 웃음이 터졌죠. 이곳에서 무슨 일을 하세요, 운전사님? 하며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남의 인생을 훔쳐 살아봤는지 속으로 생각하니 어떤 느낌이신가요? 기사님, 속으론 속는다고 해도 끝까지 모르기라도 하니 그러나 사기를 칠 생각이라면 제대로 치는 것이 필요해. 대금을 몰라보는 것은 너무 준비가 부실하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런데 이대로 경찰서에 가면 너무 억울할 것 같으니 우선 여기서 좀 맞고 가자고 해야겠습니다. 잠깐, 용서는 적당히 죄를 지어야만 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손과 발을 다 써서 사정없이 휘두르고 내렸습니다. 그 소리에 향한 그 집 진짜 아들은 내 목을 아주 편안하게 다그쳐 그 인간을 전파했다. 시작하더라도 힘들 때 살려준 고마운 우정까지 그렇게 깨진 거야? 그놈은 바닥을 구르면서 손으로 아무리 막 잘못했다고 빌어도 우린 멈추지 않고 죽어라 했어. 잘못했어. 나 이러다가 죽어. 내가 이 정도로 잘못한 건 아니잖아. 뻔뻔스런 한마디에 이성을 잃은 아들은 두 다리를 눌러서 진 누르더라. 넌 더 맞아야겠다. 이참에 남자 구실도 못하게 내가 만들어줄까? 난 내가 하도 힘들다고 그래서 없던 일까지 만들어서 도와준 거야? 이 새끼야, 우리 집안이 만만하게 보이게 했네. 어디 감히 우리 아빠 이름을 입에 올리고 새끼가 일을 그만둘게? 잘못했어. 그리고 다 알았으니까 결혼 안 하면 되고 전부 없던 일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 해하는 거야? 없던 일로 해, 너희 눈에는 아무 일도 안 생겨서. 돌아서면 그만일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속을게. 별일 아닌 것 같나 봐. 근데 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을 나한테 잃게 만들었어. 그걸 알아야지. 나랑 우리 부모님 가장 존경하던 교수님까지도 뒤통수까지 치고 무사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그 진심이 한 톨도 없는 사과를 듣고 있는데 제가 이런 놈한테 괜히 힘을 빼고 있다 생각이 들어서 맥이 풀리더라고요. 이 한심한 인간아, 비부터 먹고 사는 운전기사야. 내가 이러니까 여태 빌빌대는 돈도 명예도 하나 가진 게 없는 거야? 대결이 예술가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 너같이 인성도 능력도 끈기도 없는 인간한테 이런 비참한 일만 평생 일어나게 돼 있어? 그래서 임신한 여자를 두고도 아무것도 못하고 살지 옥발 아직까지 있어? 생경하게 생각나. 참 거지 같은 삶이다. 아니, 갑자기 그 사람이 무릎을 꿇어 앉았다고 하는구나. 곧 애가 태어날 텐데 그 애가 어떤 죄를 짓길래요? 그리고 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집안의 문제들은 다 제 잘못이에요. 그동안 쓴 돈까지 갚을 테니 제발 오은 안 가게 해주세요. 부탁해요. 싫은 이야기일지라도 이 사실을 숨긴 채 3주를 넘겼어요. 그날 병원에 가서 모든 것을 확인했단 말이야. 그날 가짜 처단을 하던 그날을 잊었어요. 그날 7층에서 널 보자마자 생각이 들었어. 내가 어떻게 해야 이를 바로잡고 이 실수를 영원히 되돌릴 수 없음을 깨닫게 할지. 미안해. 그래야만 했던 이유를 솔직히 말할 테니 걱정 마. 곧 애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운전으로 돈을 벌다가 한 번이 있었어. 신용불량자니 취직도 어려워. 돈을 벌 때는 안 보였는데 그 문자를 받고서야 알게 됐어요. 보자마자 순간 정신이 어떻게 된 것 같아. 다들 잘 사는 집 아이니까 그냥 조금만 더 가면 끝낼 수 있을 것이었어. 그리고 당신 부모님께 너무 죄송해서 그건 진심으로 해드리려고 했던 거야? 믿어줘. 참 쉽네.
모든 걸 속이고 멋대로 돈도 갖다 쓰다가 미안하니까 뭐 하나라도 해주고 다시 용서받고. 그건 어디 계산법이 어긴 그 인간은 친구 바지가랑이 아지 잡으면서 늘어졌고 두 손으로 싹싹 빌기도 바쁜 와중에 붙잡히기 해야 하니. 혼자인 사람 손이 두 개인데 그게 그렇게 부족해 보이긴 하는 게 또 처음이었네요. 나 살려주면 정말 감옥만 안 가게 해주면 다 할 텐데. 정말 잘못했다. 잘못했어. 나 말고 죄 없는 우리 애를 생각해서 딱 한 번만 하니 너 같은 질긴 기생충이라 얽힐 수가 없지. 내 인생을 갉아 먹을 텐데 말. 끝까지 들으면서 나는 그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알겠네. 아내도 어머니도 곧 태어날 애한테도 확실하게 알려주기로 정해졌거든. 내가 태어나자마자 옥살이 하고 나온 부끄러운 아빠가 되는 것만큼 큰 벌도 있을 거야. 그게 내가 너에게 내리는 벌이야. 여에 참아온 이유기도 하고야. 저기 경찰차 오니까 좋게 타고 가라. 여기까지 와서 빈다고 달라질 일이 있을 것 같냐? 그리고 내게 받을 게 난 아무것도 없다. 그거 모르지? 너 운전도 더럽게 못하는데 제대로 하는 게 뭐 하나 없어. 구제불능한 인생아. 난 너를 칭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그래, 저기요. 당신은 4층에서 돈까지 뜯어낸 파렴치야. 그게 큰 잘못이 아니면 뭐가 큰 잘못이야? 처음으로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늦었어요. 그리고 경찰차에 그 인간을 쓰레기처럼 실어보낸 뒤 법정 공방을 거치게 하여 형을 받게 했습니다. 갑자기 법정에서 선처해달라며 그 인간이 불행한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내면서 일이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았지만 우리가 당한 상황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전 솔직히 말해서 그 놈이 옥에서 죽을 때까지 썩는다고 해도 제가 당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심정이었어요. 그는 저에게 사칭을 하면서 사기 결혼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과 결혼 준비를 빌미로 돈을 뜯어가서 자신의 와이프와 가족들에게 다 쓰고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려고 했는데 분이 풀릴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생각해보면 이 일은 저에게도 너무 큰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내 미련한 선택과 그런 인간의 믿음, 그리고 존경하던 교수님까지 의심하게 됐던 것, 그 모든 게 뒤섞여서 한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무기력한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수면제와 안정제를 처방받아 먹어야 했던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약해진 저를 다시 일어서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저를 진짜로 하기로 했던 그 아들이었고 밥은 먹었어요. 목소리 들어보니까 또 굶었네 일단 나와요. 이렇게 자꾸 무기력하게 지내면 지낼수록 인정하는 것밖에 더 돼요? 난 그런 게 내 인생을 좀 더럽게 만들고 가도 싹 갖다 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 보니 뭐 별일 아니게 되네요. 나도 그런 놈을 10년 넘게 속고 당했는데 아이 얼마나 내가 멍청해 보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좀 나아지는데? 그럼 시키는 대로 할 거죠. 신발만 신어요. 그 다음은 일단 나와서 내가 여기저기 같이 다니면서 캠핑도 하고요.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되니까 나를 믿고 따라와요. 그렇게 하루하루 그 사람보다 더 잘 살면 됩니다. 이렇게 지내다 보면 똑같이 감옥살이가 아니에요. 뭐든 해보자고요. 둘이서 그렇게 무작정 몰라서 어딘가 모를 곳으로 가서 시간을 보내고 매일 다른 하루를 함께 보내다 보니 조금씩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요즘 그 사람과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이것 또한 사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는데 문득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져야만 복수가 완벽히 마무리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우린 너무 많은 데이트를 함께하고 큰 일을 함께 겪어서 그런지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편하고 행복해요. 곧 결혼도 할 예정입니다.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 주신 은혜는 정말 크신데 제대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사연을 쓰기 전에 어리석었던 제 자신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서 망설였으나 이제는 마음이 편하네요. 여전히 제 안을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모두께서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